그래서 그 아름답다라는 말부터 생각해 보시면 그래요. 아름답다. 아름답다라는 말이 아름답다라는 게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사실 기준 생물학적 기준밖에 없어요. 그 우리 조상들까지 하면은 그러니까 아름답다는 게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아름답다라는 게 아름답다. 그러니까 오늘날 아름답다라 그러면은 이게 좀 구별되거든요. 그죠? 아름답다, 뭐 이제 겉보기에 예쁘다, 뭐 이렇게 그죠? 뭐 감동적이다 이런 좀 미적 개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어원상으로 아름답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아름답다, 아름이 어근 아니에요. 아름, 그죠? 아름들이나 뭐 그러니까 한 아름, 그죠? 그러니까 아름이 아마 이게 뭐 과거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제가 추적해서 봤을 때는 이게 알에서 온 것 같아요. 알. 아름 이제 플러스 답자인데 그죠? 이 아름이 이제 아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알맹이 그죠? 알차다. 뭐 꽉 차는 실한 요런 이건 순우리말 아니에요, 그죠? 우리 그 뭡니까 그 우랄알타이어에서 이어지는 요건 한문 계통이 아니고 그죠? 다른 거가 아니라 그 우랄알타이에서 온 그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알이라는 게 뭐 항상 우리 그죠? 그게 항상 핵심 아니에요? 어떤 그죠? 알맹이, 알차다, 핵심 뭐 그런 거를 뜻하는 아마 그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꽉 찼다는 그런 알이 아마 아름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죠? 아름들이라는 게 꽉 찬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름들이 아름차다. 그러니까 여기서 왔다고 이제 저는 그 추정을 하는데 이 알에서 아름답다라는 게 그러니까 아름답다라는 게 아름답다라고 그러면은 이게 어려운 말로 오히려 이렇게 말하면 어려운데 이게 진선미가 다 결합됐다는 거죠. 진선미가. 그죠? 원래 우리가 플라톤 얘기할 때 사실 그것도 똑같아요. 그것도 아무리 서양이건 우리말이건 그 쓰던 사람들은 옛날 선조들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 2만 년 전, 3만 년 전 선조부터 써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고 방식이. 그러니까 플라톤식으로 말하면 어렵게 말하면은 뭐 진선미의 일치라고 하지만은 일치라는 거지. 일치. 그죠? 일치라는 게 그냥 하나로 봤다는 거예요. 하나로. 그러니까 어디 뭐 사과가 있다. 그죠? 사과가 열매가 아주 아름답게 열려 있으면은 근데 그게 아름다운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름답다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진리라는 게 이게 사실이죠. 사실. 그죠? 어떤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어떤 사실적으로 저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사과를 먹으면 우리가 이제 살아가니까.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돼? 그것이 선한 좋은 거지. 그죠? 그러니까 사과나무에 사과가 아주 탁 열렸으면은 이건 아주 착한 나무인 거야. 착한 나무. 그죠? 아주 착한 선한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게 미적으로도 아름다운 거죠. 우리 감각적으로도 그죠? 이게 아주 실한 꽉 찬. 그죠? 그래서 아름답다라는 말이 이거 세 가지를 다 통괄하는 말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는 그 단순히 오늘날에는 이제 그 겉모습만 요것만 이제 표현 보통 하는데 그죠? 근데 그렇지도 않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요즘에 사람들 쓰는 말이 우리 사고 방식이 전해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뭐 쉽게 말해서 뭐 그런 표현 쓰잖아요. 몸매가 착하다? 이게 원래 착하다는 게 뭐 어느 겁니까? 진선미에서 선이죠, 그죠? 이거는 사실, 이거는 도덕, 그죠? 이거는 어떤 미적 가치, 그죠? 미적 건데 착하다는 개념은 원래 도덕적인 개념인데 몸매가 착하다는 건 이거 뭐냐? 근데 몸매가 착하다는 건 사실 그것도 다 포함한 얘기예요. 지금 몸매가 착하다, 가격이 착하다, 뭐 이런. 저도 그런 말을 근데 저희 어릴 때 안 썼지 않았어요, 선생님? 그죠? 안 썼죠, 그죠? 어릴 때, 그죠? 그런 걸 배우지도 않았고 가격이 착하다? 이거 뭐 가격이 착하다? 이거 전혀 쓰지 않았는데 언제부터입니까? 한 IMF 이후인가? 사실 20년도 안 된 것 같아요, 그죠? 10년도 더 된 것 같고, 그죠? 가격이 착하다 이런 말 나오는 거, 그죠? 근데 또 그렇게 썼는데 또 아무 위화감 없이 또 쓰다 보니까 또 쓰다 알아듣는 게 사고방식이 통해서 그래요. 결국에는 그게 그 얘기라는 거죠. 그죠? 그게 가격이 몸매가 착하면은 그게 보기에도 좋은 거고 몸매가 착하다는 게 좀 착해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우리
뇌가 판단할 때는. 그다음에 그게 사실적으로도 뭔가 여러 가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름 그렇게 겹쳐서 본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하나로 일치해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아름답다는 말 사실 그렇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말도 원래 기원이 그렇고 영어 뷰티 그죠 벨 그죠 불어로 그것도 어원상으로 다 결국 같은 거예요. 같은 다 요거 옛날로 올라가면은 요거를 구별하지 않고 오늘날에는 구별하거든요. 오늘날에는 이거 이제 과학 이후에 구별하는 거예요. 과학이 실현한 이후에 야 이거 다르다. 팩트는 팩트고 그죠? 팩트는 팩트고 그게 좋은지 나쁜지는 또 다른 문제고 도덕적으로 그다음에 그게 미적으로 아름답고 하는 거 이것도 다른 문제다라고 이게 이제 칸트가 구별한 거예요. 왜 선생님 그 책 아시지 않아요? 칸트의 그 제일 이름도 어려운 책 있잖아요. 순수이성 비판. 그러니까 그게 요게 순수성 비판, 요게 실천이성 비판, 요게 판단의 비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칸트가 책을 3권을 썼는데 그 3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3권을 따로 썼다는 거예요. 따로 썼다는 거는 뭐냐면은 플라톤은 하나라는 거거든. 이데아는 진선미이데아는 일치한다. 하나다. 근데 칸트가 3권 썼다는 거는 이게 분리된다. 즉 한 200년 전부터 과학이 발전한 이후에 이건 우리가 분리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을 따로 쓴 거지. 그래서 책을 순수이성 비판. 그래서 오늘날 우리 얘기할 때 원래는 이제 그런 식으로 교육받아서 따로 얘기해 왔어요. 따로. 그래서 우리는 현대 과학 이후에 교육을 받은 사람이니까 후에 어릴 때는 그런 이거 가격이 착하다는 건 야 말이 되냐? 가격은 그냥 이쪽에 해당하는 거고, 그죠? 경제적 가치에 해당하는 거고 그것을 어떻게 도덕 개념을 붙일 수가 없잖아요. 착하다는 개념을. 그죠? 몸매가 착하다? 야, 그건 몸매는 그냥 겉보기나 그냥 저거 한 거지. 그걸 어떻게 거기다 그것보다고 몸매는 예쁘다고 해야지. 그걸 어떻게 착하다고 하냐? 개념, 카테고리 미스테이크다. 라는 게 이제 칸트 얘기예요. 칸트 입장 따르면 그러겠죠. 그죠? 그 카테고리, 범주를 혼동하는 거지. 그죠? 착하다는 말은 왜 몸매다 갖다 붙이냐? 그거는 구분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칸트 얘기인데, 오늘날에 그걸 혼동해서 쓰거든요. 근데 그건 오늘날의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생물학적으로 그걸 구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원래 하나였기 때문에 우리가 진화할 때 그냥 그죠? 실제로 좋은 게 실제로 몸에 좋은 게 그게 도덕적으로도 그게 올바르고 그래야 되는 거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사과를 볼 때 사과가 이래야지 이렇게 실해야지 그죠? 알차고 실해야 되고 그것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고 느껴지도록 우리 이제 감각이 진화했고 그죠? 실하고 빛나는 사과를 아름답게 보도록 진화했고 그것이 그래야 되는 것이고 사과라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몸에도 좋은 거니까 그렇게 여겨졌겠죠. 자 그래서 요건 이제 우리 수업하고 직접적인 연관된 얘기니까 우리 아름답다라는 요 말 정말 많이 쓰는데 어원적으로 언제 나올지 모르겠다고 제가 한번 자료를 한번 넣어놓겠습니다.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선과악을 가했겠느냐?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수렵채집 시대 사람들은 50명 100명 사람들은 선악이 따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집단은 맞으면 그냥 수용되는 거고 다 맞으면은 진성미가 되는 거고 일치로. 그죠? 그게 안 맞으면은 흡족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집단은 지역 따라 다르겠죠. 에스키모 집단이나 다르겠지. 그런데 이제 그것이 왜 언제 만들어졌겠습니까? 그걸 넘어가면서부터 50명 100명 넘어가면서부터 이른바 우리가 대규모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대규모 사회 이게 50명 넘어가서 살게 되면서부터는 이게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통기본이. 이쪽 집단하고 이쪽 집단하고 같이 협력을 하려면 하다못해 거래하도록 한다고 하더라도 공통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뭐가 좋고 나쁘고. 그래서 이것이 자연적인 집단을 넘어가면서부터 수백 명, 수천 명, 이른바 부족들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되면서부터 선악 이런 법 이런 개념이 나오게 된 거죠. 한마디로 법. 양심은 이렇게 양심도 좋은 그러니까 착한 거 나쁜 거라는 걸 배워서 이건 하면 안 될 것 같고 막 찔리고 이런 거야 아니면 이거는 또 하면 안 되는 거야. 양심도 선언적인 거냐 아니냐고요. 네. 양심도 한편으로는 선언적인 것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근데 저기서 형성된 유전인자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우리가 말하는 양심 보통 배운 게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과도를 따서 공자 때만 해도 공자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공자가 자기 아버지가 살인을 저질렀는데 그러면 아들이 이거 신고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때 공자가 뭐라 그래요? 그죠? 공자가 어떻게? 이건 신고해야 됩니다. 이거는 근데 아버지가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내가 아무리 비록 아들이지만 이건 잘못된 건 처벌해야 된다. 그건 이제 대규모 사회의 윤리와 규칙인데 공자가 이놈아 그거는 제 아버지인데 그건 숨겨주는 게 인간의 도리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건 벌써 저런 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우리 50명 100명 사는데 우리 편 좋은 게 무조건 우리 편이 상대편 죽이고 뭐 가져왔으면 잘한 거지. 잘하고 정당한 거지. 나쁜 게 아닌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타고나는 선천적인 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 미술상하고 직접 연관됩니다. 미술로 주로 좋은 것만 표현하잖아요. 보기 좋은 거. 근데 우리가 미적으로 혐오스러운 거, 나쁘게 미적으로 혐오스러워하는 건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상 저는. 어떤 걸 보거나 뭐 했을 때 냄새 맡거나 뭐 했을 때 듣거나 했을 때 안 좋은 게 딱 혐오스럽거나 누구 싫어하는 거 한마디로 그죠? 그죠? 호는 좋아하는 거고 싫어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 간단해요. 그거에 집중한 사람이 저거잖아요. 프란시스 베이컨. 이 미술사 쪽으로 중요한 얘기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원리가 간단해요. 원리라는 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249페이지도 그렇고 249페이지 게르니카도 그렇고요. 그죠? 249페이지 게르니카도 그렇고 우리가 무언가를 싫어한다고 했을 때 그죠? 싫어. 그죠? 혐오. 그러니까 혐오 표현이란 말 많이 쓰는데 혐오 표현, 그죠? 혐오스럽다. 혐오 또는 미적이나 그죠? 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249페이지에 이게 좀 끔찍해 보이잖아요. 게르니카에서 피카소가 그죠? 근데 여기에 적용되고 있는 원리는 간단해요. 이게 왜 저 끔찍하고 이렇게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그거는 본성적이라고 얘기해요. 선언적인 어떤 이렇게 하면 뭔가 양심에 걸리는, 이렇게 하면 양심에 좀 찔리는, 이렇게 한다는 게 뭡니까? 이게 어떤 그림이에요, 이게 지금 되게 게르니카가? 네? 본질과 다르다는 게 아니라 사실 간단해요. 이거는 이게 신체 절단이에요. 신체 절단, 신체 훼손.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하고 연관된 거예요, 다. 이것하고 연관된 거, 근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추라고 쓰는 게, 신체 훼손, 또는 뭐 신체 훼손이라는 게 좀 멀리 나가면은 어떤 그죠? 우리 어떤 분비물도 되겠고, 그죠? 이거 한마디로 생물학적인 거야, 이거는 생물학적인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타고난 어떤 혐오라는 거. 가장 다이렉트하게 우리를 자극하고 찡그리게 하는 거는 생물학적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방안이 막 어질러져 있다 그래서 크게 개의치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거의 약간 근데 그것보다 이런 물리적인 것보다는 근데 또 사람이 피를 흘리거나 그죠? 그러니까 피를 흘린다는 게 너무 그게 싫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부적을 뭘로 쓰는 겁니까? 부적. 빨간색. 붉은색이 원래 피거든요. 피를 그죠? 그러니까 피를 막 뿌리고 제사 때 뿌리는 게 이게 우리가 막 유혈 피가 막 튀기고 막 이런데 붉은 피 막 부적스러운 데 붙여놓으면은 귀신이 들어오다가 뭐야 여기 피 뿌려있네 해가지고 겁나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간단한 원리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또 미학의 근본 원리인데 그러니까 우리 예술에서 복잡할 것도 없어요. 이 싫어하거나 이거 하는 거는 신체 훼손 절단 그다음에 좀 안 좋은 거는 이제 나이 드는 노화라든지 그죠? 노화 그다음에 어떤 질병 다 연관되는 거잖아요. 노화, 질병 그다음에 어떤 이 연관돼서 어떤 분비물 그죠? 분비물 우리 배설물 이런 거 이런 거밖에 없어 사실은요. 사실 우리가 사람을 즉각적으로 어떤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게르니카가
이게 그냥 그려놨으면은 별 그러니까 사람이 찡그린 표정이면 별 문제가 아니 이게 막 절단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거 하나만 열심히 판 사람이 파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그게 바로 프란시스 베이컨이 프란시스 베이컨. 그죠? 이게 신체 절단은 신체 절단만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동물까지 연결되겠죠. 동물, 그죠? 동물까지. 그래서 프란시스 베이컨. 그래서 287페이지, 287페이지. 그죠? 287페이지. 이게 그죠? 해체하는 거가 만약 그 뒤에 그게 없다 그래봐요. 없고 그냥 이 사람만 그려져 있다. 그러면은 그게 강렬하지가 않죠. 그 정도 강렬하지가 않죠. 그죠? 네. 아 이거.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프란시스 베이컨의 그 그림들은 다 신체 절단, 훼손, 왜곡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술에서 왜 이런 그러니까. 혐오스러운 걸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차별성, 아, 스캔들, 충격. 아. 그걸 자기 관심 끌때 일단 유명해지니까. 그래서 유명해진 거라고. 이게 그런 걸 표현 안 했는데 프란스는 그것만 파가지고 유명해진 거야 사실은. 사실 그렇다니까요. 그러고 그랬더니 한번 하고 나면 그 뒷사람들이 또 이제 효력이 없죠. 약간 다 제가 한 거네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좀 더 끔찍하게 표현한 거는 끔찍한데요. 그죠? 어디가 쓸까? 아니 332페이지. 이렇게 아니 이제 차별성에서 좀 이거예요. 332페이지. 이렇게 나가는 거 이게. 오줌 누는 신체. 이게 근데 원리는 간단한 거죠, 사실은. 그죠? 이렇게 배설물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그 생물학적으로 타고나는 어떤 혐오 감정을 자극하는 것들. 그죠? 이거 사실 그거 왜 뭐 있어? 사실 그거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아무도 안 하는 건데 이렇게 시도를 해가지고 이제 충격을 주고 일단 유명해지고 나면 이름을 얻고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네. 여기 동양에서는 미술이라고 하는 미자 자체가 네. 아름다울 미자잖아요. 네. 그 한자. 네, 한자. 근데 아트가 그 아름다운 그런 뜻이 있어요. 그 아트라는 단어. 아트는 무슨 없죠. 그러니까 얘네는 이런 추한 게 들어가는 거고 우리는 그걸 미술이라는 거에 그냥 저도 모르게 미술은 아름다운 거라고 생각을 아름다움 추구하는 하는데 거죠. 네, 이제 그러니까 이게 잘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 같아요. 추함도 이 미술사에 같이. 아 근데 이거 서양 사람도 못 받아들이니까 아니 서양 사람도 못 받아들이니까 만들었죠. 못 받아들이니까 이런 걸 만들어야 충격을 받으니까 이제 충격받고 유명해지니까. 충격받고 스캔들 일으켜서 유명해지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이거 오정훈 씨 이거 이거 무슨 얘기가 있겠어요 이게. 아니,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저거예요. 신체 절단, 훼손, 노화, 부패 뭐 이런 거 그죠? 부패 뭐 그죠? 또는 뭐 분비물, 뭐 질병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혐오감을 느끼고 뭔가 이제 일단 더 그 기억에 남거나 끌리게 되는 거죠. 좋아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유명해질 수 있는 거죠.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어그로.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대 미대에 갔더니 벌써 20년 된 일이구나.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서울대 미대 번데기로 인간의 모양을 바닥에 만들어 놔가지고 말이야, 그죠? 그래서 여름에 번데기가 썩는 거 그거를 통해서 그거 다 이제 수희 아저씨 치우지도 못하고 그거 작품이라고. 근데 그게 다 결국 저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렵지 않다는 게 좀 아시겠죠, 그죠? 그 추의 개념 자체는 의외로 어렵지는 않아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회피하고자 하는 거. 그런데 또 그렇게 따지면은 반대도 간단히 나옵니다. 반대의 원리. 반대 원리는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아름답다거나 그죠? 예쁘게, 그죠? 예쁘다, 좋다, 선호하는 거는 그 반대겠죠. 그죠? 건강한 신체, 매끄러운 피부. 제일 중요한 건 매끄러운 피부예요. 사실 저거의 절반대가 매끄러운 피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용의 핵심은 피부가 50%가 넘는다고 그죠? 매끄러운 피부, 그다음에 젊음, 또 여성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그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생물학적인 의미에서 그 호오, 그죠?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 그런 개념들이 원래 있었겠죠. 생물학적인 거니까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어떤 그죠? 야, 착한 일을 하면은 결국에는 네가 뭐 성공하고 나쁜 일 하면 나중에 벌 받는다라고 하는 그건 사실 만들어낸 거라는 겁니다. 이 대규모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규모 사회, 50명, 100명이 아니라 수천 명이 같이 협력하는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만들어져야 돼. 그런 도덕 규범, 그다음에 그걸 또 명문화시킨 법, 그죠? 그거에 대한 법적인 제재 이런 게 만들어진 거죠. 그게 이제 문명의 역사가 되는 거죠. 문명 이후에. 요새 애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게 생각이 난 거였어요. 장시호님이 그죠? 무엇이 옳은가, 뭐 올바른가, 야, 그래도 우리가 정의를 추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사가 없죠. 결국에는 이게 결국에는 다 알아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애들은 그걸 별로 희망적으로 안 받아들이길래 왜 그럴까요? 그죠? 공동체 해체라고 할 수 있는데 공동체를 얘기를 접근하는 것보다는 저는 우리의 생물학적 본성을 접근해야 돼요. 이게 갈수록 더 생물학적 본성에 충실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더 여기 공동체 해체되면 다시 그걸 의미하는 거야 사실은. 공동체 해체가 한편으로는 그죠? 공동체 해체되면은 본인이 할 게 뭐 있어요? 생물학적으로 좋아하는 것만 추가하게 돼 있어요. 그죠? 공동체의 가치 같은 거 추가할 필요가 없고 그냥 나 인생 어차피 독고도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한 번씩 즐기면서 살겠다. 그리고 그게 인권 개념을 또 부추기고 있는 거야 한편으로는. 이 인권 개념은 핵심이 그거잖아요. 각자 좋아하는 게 다르니까 각자 좋아하는 거를 남들이 방해하지 않고 그냥 추구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라는 거잖아요. 동성애해라. 나는 뭐 이거 하고 나는 뭐 저거 하고 하겠다. 그죠? 내버리지 말라는 거. 근데 그게 결국에는 각자가 가진 생물학적인 쾌락주의. 그래서 쾌락주의라고 하는 좀 말씀드려요. 오늘날 21세기를 지배하는 사상은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 뉴 미디어에서 강화되고 있죠. 뉴 미디어가 이제 파편화시켰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요. 저희 시대만 해도 그 라디오나 TV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대규모 사회를 살지만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도 이 공통의 경험이 있어요. 공통의 감정이 있고 그렇잖아요. 어떤 음악을 듣거나 음악을 들으면 근데 요즘 애들은 그게 없잖아요. 공통의 음악이 없으니까요. 사실 음악이 제일 중요하긴 해. 공통의 음악이 없고 공통의 감정이 없고 다 각자 자기가 듣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아니면 아예 음악 듣지 않는 애들도 많고 그래서 그리고 요즘에는 저도 참 그런 게 BTS 노래 하나를 모른다니까 저는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저희 때는 조용필 그러면은 근데 조용필 싫어 그래서 노래를 모를 수가 없잖아요. 맨날 라디오에서 나오고 맨날 TV에서 나오고 TV에서 나오고 리역 하는데 동네 리역에서 나오고 하니까 모를 수가 없지. 싫다고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뭐 굳이 내가 몇 번 클릭해서 듣지 않는 이상은 BTS 모르니까 이름만 다 알지 써서 그러니까 아니 뭐 들으면 좋겠지 하지만 제가 굳이 찾아 듣진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도 바로 옆에 또래 집단에서 야 BTS 하니까 하면은 지가 관심 갖지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 그래서 남자애들은 몰라. 그래서 제 아이 같은 경우도 BTS는 알지만 노래는 하도 몰라. 남자 집단에서는 그 노래를 들어야 할 압력 같은 게 안 좋아지잖아요. 중고등학교 다녀봤자. 그러니까 그래서 그 공통 경험 기반이 무너지면서 다 개인적인.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얘기 그 맞는 관찰입니다. 그 방향으로 지금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한편으로는 뭐 이제 예술도 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보다 더 본능적이 되고 있어요. 생물학적 본능을 많이 연구해야 돼요. 보다 더. 그러니까 어떤 이 지금 사회에 성공하려면은 보다 더 생물학적인 본능을 잘 포장하고 자극하는 쪽에 성공을 거둬요. 오히려. 이거 얘기가 길어졌지만 어쨌든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 했습니다. 이번에 그죠? 예술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 사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우리가 보면은. 그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런 그림을 그릴 일이 없잖아요. 그죠? 신체 절단 이런 걸 왜 그리겠어요? 그릴 일이 없죠. 그죠? 그릴 일이 없지만. 근데 사람들이 안 좋아하고 안 팔리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이 끝나고 20세기 넘어서부터는 그러면 그릴 게 없잖아요. 그럼 차별성이 이제
해가지고 추를 추구하는 거죠. 아름다움 자체를 거부한다. 그런 막 선언문이 있어요. 우리 나중에 이제 나올지 모르겠지만요. 이제 예술은 아름다움을 거부한다. 뭐 이렇게 막 그런 아예. 그게 이제 튀려고 하는 거야 한마디로. 튀어가지고 뭐 좀 자기죠. 해보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뒷시장의 변기가 유명한 작품이라고 해도 그게 아름답지 않거든요. 아무도 느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누가 아름답게 느끼겠어요, 그죠? 또 만의 작품이 아무리 유명하지만 그 그려진 그 말라깽이 그 누드를 아름답다 여기진 않거든요, 생물학적으로는, 그죠? 그것이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거지. 역사적이라는 건 사실은 사회적인 의미인 거죠. 사회적인 의미라는 거는 사회적 차별성. 그러니까 사회적 차별성은 남들은 안 하는데 네가 먼저 했다. 그리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 즉 사회 비판적인 의미라든지 뭐 사회 뭐 현실 뭐 구조를 드러낸다든지 그런 의미가 있다. 라는 거 정도지 그것을 아름답다고 느끼지는 못하죠 우리가, 그죠? 생물학적으로. 그 아름다움의 의미라는 건 없이 그냥 사도들을 계속 만들어 왔는데 200년 전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죠?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술적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죠? 기술적으로도 보기 좋은 건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보기 좋은 거. 보기 좋은 거. 그러니까 야, 그럼 우리 예술은 어떤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느냐? 차별성의 문제가 나온 거죠. 네, 차별성. 우리 축으로서 다양한 시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인상주의도 사실 그겁니다. 인상주의도 그 차별성의 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렇게 본 거죠. 아카데미적 기술을 그냥 찍어내는 것처럼 본 거예요. 찍어내는 공장식, 그죠? 사진처럼, 그죠? 다 똑같은 스타일 똑같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살아있는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생생한 인상을 그죠? 리프레젠테이션한다라는 그런 차별성을 추구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미추 개념, 추. 그래서 추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언급을 안 하잖아요, 그죠? 언급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얘기인데 요즘 같아서는 다 이거 뭐 AI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림처럼 더 화려하고 선명한 것들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 그림들이 비싼 이유는 딱 그거 하는 거죠. 그것을 내가 소유했을 때 다음에 더 비싸게 넘길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에만 그걸 사는 거죠. 예전에는 아름다운 게 비쌀 수밖에 없는데 아름다움을 만들려면 그만큼 기술도 있어야 되고 돈도 비용도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 아름다운 것을 만들려면. 근데 지금 우리가 느낀 아름다운 걸 생산하려면 그렇게 많은 돈이 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사례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편스토랑 편의점 레스토랑 편의점 재료 가지고 우리 혀를 녹이는 걸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싸구려 재료 가지고는 그래서 스팸 이런 거 막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꼭 비싼 재료를 안 쓰고서도. 예술도 마찬가지인 거죠. 싸구려 또는 뭐 그냥 공짜 돌아가는 AI 가지고도 눈을 확 자극하는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비싸게 팔리지는 않는 거죠. 그냥 누군가 그래서 이제 그게 결국 디지털화의 문제로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게 또 그러니까 이제 진짜와 가짜의 문제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그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그러면 뭐 그 얘기 이어서 좀 더 해보시면 지난번에 얘기한 이제 그 얘기죠. 그게 이제 이 얘기가 아주 크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요 얘기는 요건 옛날에 하기도 했었고 일단 넘어가시고요. 우리 지난번 얘기 이어서 하시겠습니다. 요거 어디 갔지? 이어가서서 이 얘기는 좀 이따가 다시 나오면 다시 하도록 하시고 이거는 지난번에 어쨌든 이제 디지털 얘기 나왔잖아요, 그죠? 디지털. 이게 요 부분이 이제 중요해요. 요걸 또 알면 또 그다음에 이해하기 쉬워요. 요게 우리 미술사도 그렇고 다른 사상사도 그렇고 이게 이제 지금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가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대립인데, 그죠? 지금 말씀드린 게 다 깊이 연관되는 겁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 그러니까 디지털은 결국에는 그 단일한 부품들을 다 레고 블록을 조립하면은 뭐든지 다 만든다는 것이고. 이거는 그게 안 된다, 그죠? 레고 블록으로는 조립되는 게 아니라 어떤 영혼을 가진 정신, 영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아날로그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요 레고적 세계관, 이 세계 모든 것들이잖아요. 모든 것들. 그러니까 미술 작품도, 그죠? 그거 다 결국에는 그 레고 블록을 조립하면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차별성이 없어지죠. 그죠? 여기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질적 차이가 양적 차이로 환원될 수 있다. 그죠? 모든 질적 차이,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그 분자로 그대로 다시 그죠? 분자적으로 다시 똑같이 조합해서 만들면은 똑같이 나오는 거지 뭐 차이가 없다라는 게 이제 이쪽 관점이겠죠, 그죠? 디지털이라는 게. 그 질과 양. 근데 결국 질과 양도 별게 아니에요. 그 질이라는 게 느끼는 거고, 그죠? 우리의 느낌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그 물질적인 물질 구성에서 나오는 거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건 됐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것을 밀어붙이면은 그죠? 이 쉐라 우리가 할 텐데요. 쉐라의 관점을 이것이 결국엔 디지털화로 가는 겁니다. 그죠? 모든 것을 다 분해해서 기본 단위, 그 레고 블록, 그죠? 조그만 레고 부품으로 다 만들어 놓고 그것을 다시 결합하면은 전체가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거 이제 어디서나 똑같은 그림이 나오겠죠. 그죠? 어디서나. 그게 이제 이건 이 화면인데. 그죠? 우리가 이거 지금 이 파일은 여기서 꽂던 다른 데서 꽂던 다 똑같은 그죠? 뭡니까 그 단위들 그죠? 단위 똑같은 색상과 똑같은 단위들을 똑같은 숫자로 똑같은 비율로 조립하면은 어디서나 똑같은 그림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차별성이 없는 거죠. 다르지 않은 거죠. 그죠? 여기서 띄운 화면하고 다른 데서 띄운 화면이 차이가 없는 거지. 그 기계의 차이뿐인 거지 실제로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 차별성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우리가 이 그림을 볼 때 색채 혼합이 우리 눈에서 일어나고 있다. 결국 우리가 보는 거는 이미지에 불과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거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실제 대상, 그죠? 실제 대상은 그냥 빨간 점, 파란 점밖에 없는데, 그죠? 실제는 빨간 점, 파란 점밖에 없는데 우리가 볼 때는 보라색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섞어서 보니까 보라색으로 보인다. 우리 눈에만 우리 뇌가 그렇게 지각할 뿐인다는 거예요. 뇌가 이미지만 지각한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럼 진짜는 뭐냐는 거예요. 진짜는 진짜 보라색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굳이 말하자면은 저기에 진짜 보라색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로 있는 거는 그 붉은 점, 파란 점밖에 없는데 그 우리가 경험하는 건 보라색이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디지털화를 하고 나면은 디지털화라는 게 다 기본 유닛으로 분해하고 다시 결합하고 나면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이미지, 그죠? seem to be 그렇게 보일 뿐인 것만 우리가 경험하는 거지 실제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실제 세계랑은 다르다. 그죠? 실제 세계랑은 다르다. 실제 세계는 그냥 레고 블록들의 조립물에 불과한 것이고 이 픽셀들의 조립물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거랑 저거는 다르다라는 게 이제 이쪽 이제 관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음악도 그죠? 우리가 어떤 MP3 파일 음악을 들으면은 그것은 실제로는 음악을 듣는 게 아니다, 그죠? is not music. 음악의 이미지를 경험할 뿐이다라는 게 이제 이쪽 관점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주장으로 나오는 거냐면은요. 지난번에 요 얘기도 요 지휘자 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음반을 통해 듣는 것은 가상이라는 거예요. 가상. 그 가짜 경험이라는 거죠. 가짜 경험.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유명한 게 나와요. 우리가 맨날 하는 직관적으로 이제는 명확하다 생각하는 그게 나오는 거예요. 왜 SF 영화라든지 이런 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왜 우리 화성 여행을 가는데 화성 여행을 실제로 가지 않고 이거 딱 씌워가지고 가상 체험을 해가지고 화성 경험 똑같이 땀 흘리고 뛰어다니고 다 보여줬으면은 그러면 그 화성을 갔다 온 거랑 뭐가 다르냐? 왠지 그런 이제 그 유명한 그 철학적인 문제기도 하고 그죠? 생각해 보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뭡니까 그거 있잖아요. 실제로 왜 왜 이런 거 쓰고 VR 쓰고 왜 실제로 뛰어내리는 게 아닌데 이제 그 번지 점프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그럼 진짜 경험한 거냐 아닌 거냐 이제 이 문제 그죠? 뭐 좀 당장 그 발달을 지금은 그냥 시각적인 것만 구현을 하지만 오감을 다 구현을 해내는 날이 오면 그때 진짜 헷갈릴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의 직관은
야 그건 가짜야. 그래도 진짜는 어떤 게 진짜인지 진짜는 경험해야지. 그리고 인간관계도 그래서 이 인간관계도 무슨 뭐 이런 그죠 디지털 이미지도 있고 말이죠. 그죠 여기 좀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뭐 그죠 브리지트 바르도의 사진 요즘엔 뭐 더 이쁜 뭐 사진도 있고 실제 실물을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실제로 뭐 말하는 뭐 그런 영화도 많잖아요. 그죠? AI 뭐 로봇하고 뭐 사랑에 빠지고 이런 거. 그죠? 알면서도 빠지잖아요. 알면서도 야 저거 로봇이야 라고 하면서도 왜 아니야 난 그래도 그녀를 사랑해 이러는 것처럼 그죠? 그게 알면서도 빠지는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그 체험이라는 게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들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자기 스스로는 구별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 그 진짜와 가짜가 따로 있지. 그래, 가짜도 물론 좋아. 하지만 가짜는 가짜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가짜는 가짜고, 진짜는 진짜고, 진짜 사랑과, 그죠? 가짜 사랑. 그죠? 어떤 우리가 사이버 섹스도 얘기한다. 그래서 가짜, 사이버, 가상적인 어떤 성행, 성적 쾌락을 느끼는 것하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성적 쾌락을 느끼는 것하고, 또 여행도 그렇고, 진짜 여행 가는 것하고, 가상, 현실 여행, 이거 구별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미래 사회는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바로 이제 그 직관인 겁니다. 이게 그 연결되는 얘기 그게. 그러니까 예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술도 여기 쓴 것처럼 그러니까 이 아날로그주의자들은 결국엔 그거잖아요. 진짜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없다. 그죠? 아날로그주의자들 이쪽이 아날로그주의, 우리 낭만주의, 우리의 일반적인 관점에서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야 음식은 진짜로 제대로 된 걸 고기를 씹어야지 그거를 그죠? 무슨 요즘 뭐 배양육 이런 거 가지고는 그 진짜 맛이 안 나. 진짜로 풀밭에서 길러지는 소고기를 탁 먹어야 그 맛을 느끼는 거지. 배양육으로는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주의자들이 있어요. 그죠? 그게 사실 아날로그주의자예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고 진짜한테 가치를 높이 부여하고 가짜는 그냥 가짜 대형물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것.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디지털화해서 그렇게 조립해서 만드는 거는 비슷하게 만들 수 있지만은 근사적인 것만 만들어낸다. 이거는 우리가 진짜 경험은 진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모나리자의 감동은 모나리자 진품만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드디어 얘기가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예술적으로는 이게요. 그래서 진짜와 가짜의 문제. 그러니까 복제품하고 이제 연관하고 다 연관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바로 지금처럼 이 진짜와 가짜 경험이라고 하는 오늘은 이제 그런 시대가 됐죠. 왜냐면 이게 디지털화가 되니까 된 거예요. 이게 다 그죠? 우리의 감각들을 다 디지털화하니까요. 그죠? 시각 감각, 그죠? 청각 모든 걸 다 디지털화하고 나면은 야 그게 진짜냐 가짜냐? 이게 이제 뭐 혼란스럽고 요 구분 문제가 아주 중요하게 부각이 되겠죠.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이게 결국 디지털화의 결과라는 겁니다. 결과로서 진짜와 가짜의 구분 문제. 그래서 이 아날로그주의자 또는 낭만주의자들은 그거 안 된다. 진짜와 가짜는 다르다라고 하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기준이 있어야 돼. 야, 뭐가 다른데? 진짜와 가짜가 뭐가 다른데? 디지털적으로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고 우리가 느끼는 게 똑같다면은 그게 진짜인 거지 뭐. 그죠? 디지털주의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날로그주의자 입장에서는 아니다, 다르다. 거기서 나오는 게 되게 영혼이에요. 영혼이 다르 이게 즉 다르다. 이게 진짜에는 영혼이 담겨 있다는 거야. 영혼이 담겨 있다. 진짜에는 영혼이 담겨 있고 이 가짜나 이미지에는 영혼이 담겨 있지 않다. 그냥 물질 조합에 불과하다. 이게 요 주장이에요. 그래서 낭만주의는 기본적으로 영혼을 믿는 사람들인데, 낭만주의는 영혼을 믿는. 그러니까 예술 작품과 시계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예술 작품에는 그 작가의 쉽게 말하면 혼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들어가 있고 시계 작품. 이제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바로. 그러니까 요 시대 나온 거예요. 바로 요 바로 다음 세대. 쉐라 바로 다음 세대에 아우라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다 분해해서 그림이 그려지면은 야 그러면은 진짜와 가짜가 무슨 차별성이 있느냐? 이제 베냐민이 나와가지고 바로 선생님 너무 역시 바로 아우라 나오는 건데 그래서 그게 아우라. 그래서 요게 그죠? 그 차별성이 어디 있느냐? 이제 지금 이제 19세기까지는 이런 얘기를 잘 못했는데. 이제 20세기로 넘어가면서부터 이 공학적인 발전이 이제 아주 급격해지잖아요. 이제 기술공학적인 발전이 급격해지면서 야 이거 뭐 다 되겠네 해가지고 막
20년대 벌써 뭐 무슨 메트로폴리스가 이런 SF 영화도 막 나오고 미래 사회 다 모든 게 디지털화 되는 사회 막 나오고 이렇게 이미 그 방향이다라는 게 되고 나니까 바로 그러면 우리가 그 차별성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예술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저런 기술적 발전의 앞에서. 그래서 이 발터 베냐민 이게 1935년도 아니에요. 바로 그때잖아요, 그죠? 그때 바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결국에는 아우라밖에 없다. 아우라, 그죠? 아우라. 너보다 유명한 말이죠. 아우라. 그죠? 그래서 결국 이 작품의 원본, 진품, 그죠? 원본 또는 진품에서만이 느낄 수 있는 게 있다. 근데 그거는 영혼밖에 없는 거죠. 그죠? 어떤 물질적인 감각이라고 주장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똑같이 만들어내면은 말 그대로 모나리자를 분자 배열까지 하나하나 똑같이 만들어내면은 이걸 다르다고 할 수가 없다. 감각적으로는. 하지만 그것을 만약에 다르다고 한다면은 거기에는 그죠? 모나리자 원품, 원본 진품에는 작가가 불어넣은 혼이 있다는 거. 우리 발터 베냐민은 딱 그림을 보면 그거 느껴요? 뭔지 그러니까 사실은 못 느끼죠. 사실은 느낄 수가 없는데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나름 또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보고 와 소리가 안 나오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달력 그거를 어떻게 확대하고 해가지고 액자에 걸어서 갖다 놓으면은 또 와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아우라는 없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쓴 것처럼 이런 전시회도 있더라고요. 모나리자 복제품 전시회. 그래서 다양하게 복제해가지고 전시회를 했는데 여기 지금 이 감상자가 이거 보고 있는데 이거 복제한 거니까 사진으로 복제한 거니까 이 감상자는 아우라를 느낄 수 없는 공허한 그러니까 진짜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경험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경험은 하겠죠. 뭐 경험은 하겠지만 그 원본에서 느낄 수 있는 경험하고는 다르다라는 게 이제 이쪽 주장인 거예요. 이 사람들 주장. 예. 그래서 발터 베냐민은 그 제목이 벌써 이거잖아요. 기술 복제 시대 예술 작품. 그죠? 야, 과연 우리가 이 기술 복제 이 시대가 돼버렸는데 이러면 이 예술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즉 한마디로 차별성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 질문을 던지고 그 기술적으로 아무리 똑같이 복제해도 복제표현은 진품이 가지는 그 아우라, 그죠? 결국 아우라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뭐라고 말하는 건 없는데 그냥 아우라라고 말했는데 그건 결국 비물질적인 거거든요. 그죠? 아우라가 있다. 진품에는 진품만의 아우라가 있다. 진품만. 감상하는 사람이 이게 가짜인 줄 모르고 진짜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서 우와 아우라를 느꼈어. 그러면 진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입장에서는 그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느끼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근데 이제 요 때만 해도 이런 말 할 수 있는 게 아직 기술이 완벽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요 때가 또 뭐가 문제가 됐냐면요. 요 때가 1935년도 요 시대가 뭐가 문제가 되는 시대냐면요. 1935년도 저때쯤에가 그러니까 20년대 30년대 40년대 뭐가 문제가 됐었냐면요. 이때가 그 미술상이 커지고 그죠? 미술상이 이제 미국으로 완전 넘어가서 그죠? 엄청 커지고 아까도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미술관에 뭐 작품을 채워 넣어야 되고 왜냐면 미술관들은 계속 생겼으니까 계속 그죠? 생겼어 20세기 초반에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예를 들어 렘브란트의 작품 수가 자꾸 늘어나. 렘브란트 남긴 게 한 2,000개밖에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작품 수가 갑자기 뭐 3,000 몇 개 막 늘어나는 거 작품 수가 막 이게 뭡니까 다 위작. 그리고 이때 또 로댕의 작품들도 엄청 찍어내요. 그래서 막 그때 소송 걸리고 실제로 막 구속되고 이런 일이 막 있었어요. 막 불법 복제 엄청 해가지고 로댕 작품도 왜냐면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돈이 된다. 그래서 그 위작과 그 복제품들이 엄청 많이 생산되던 시대예요. 요때가 이제 그 20세기 초반이. 그런데 이제 20세기 후반 넘으면서부터 이제 법률이 강화가 되고, 그래서 법률, 처벌법 강화가 되고 또 그 이제 감식법들이 강화되면 감식 그 방법들이 그죠? 여러 기법들이 그죠? 그죠? 이 분석하고 이런 거에서 화학적 뭐 엑스레이 분석 등등이 되면서 진품 감별 능력이 늘어나면서 그게 이제 많이 없어진 거죠. 하지만 어쨌든 20세기 그 로댕 사후부터 해서 20세기 초반에 엄청났어요. 그 위작이. 그래서 우리가 그 봤던 그 페이메르의 그 작품도 그때 위작된 거 아니에요? 그런 작가들이 있었던 거죠. 전문 위작 작가들이 있었어요. 전문 위작. 그때까지 그 사람들은 다 가짜만 본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문 그 오히려 그것도 위작 작가들이 왜 위작을 했겠어요? 그게 돈 되니까. 그죠? 아니, 자기가 자기 작품은 판매가 안 되지만 위작은 몇 개 그려주면은 돈이 되니까. 그리고 그런데 이때 이 얘기가 왜 나올 수 있었냐면은 그거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진품은 진품이 아닌 게 있거든요. 그것도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들이 있고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진품 그 감정, 그죠? 진품을 감정하는 게 아주 중요해졌고, 근데 분명히 그 당시에는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안 하시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거지, 나름, 그죠? 그래서 근데 그곳이 그 진품 감정사들도 이 말로는 못하잖아요, 말로. 딱 봤을 때, 이건 진품이야. 원래 이건 직관. 근데 직관이 상당히 맞긴 맞거든요. 그게 이제 말로 표현 못하지만, 그래도 수많은 그 사람들의 작품을 보면서 신경망에 좀 새겨진 예리한 그런 감각들 때문에, 사실 감각이죠. 그것 때문에, 이건 진품이야. 아우라가 느껴지는, 사실 그렇게 돼. 그래서 나온 얘기예요. 그때 진품과 그 가품, 위작품들이 한참 난리 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도 진품에는 아우라가 있다 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나름.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모나리자를 아무리 위작을 그려도 그게 안 나오잖아요. 게다가 그 뭐 갈라진 이런 것까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진품은 진품만의 그게 있어. 느껴진다는 거야, 뭔가. 느껴진다. 사실 감각적인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 이거부터 100년 지난 오늘날에는 이제 의미가 없죠. 진짜 똑같이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진짜 분자 하나하나 나노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가 돼버렸으니까 이게 쉽지가 않죠. 물론 이제 오늘날에 뭐 진품 가품은 더 구별법이 늘어나가지고 이제 구별은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게 느껴진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그때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나름. 그래서 진품은 아우라가 느껴져. 아우라가 있어. 뭔가 달라. 그런데 이제 요게 새로운 예술 양식이라고 하는 새로운 예술, 그죠? 제6 예술, 제7 예술이라고 하는 프랑스 자기들 구분을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사진과 영화 아우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미술 작품이나 그죠? 미술이나 그죠? 이런 뭐 음악 같은 건 그래도 그 뭔가 연주자라든지 그 뭡니까 작가가 불어넣은 혼이 있는데 그죠? 혼 같은 게 있는데. 이 사진이나 영화는 여러 시공간에서 동일하게 경험될 수 있는 이게 바로 기술 복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 복제술로부터 나온 거지 원래, 그죠? 그죠? 원래 어떤 진품이 있고 그거를 복제하기 시작한 게 아니라 애당초 사진과 영화는 복제를 전제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죠? 옛날 영화는 아시죠? 영화 필름들, 그죠? 필름들 다 그냥 똑같은 거 쫙 뽑아가지고 여러 상영관에서 동시에 상영하잖아요, 그죠? 서울에서도 상영하고 부산에서도 상영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아우라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술 복제 시대의 사진과 영화에서는 우리가 아우라, 어떤 진품이 없으니까, 그죠? 진품을 특정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아우라도 없는 것이고, 하지만 다른 예술에는 그래도 진품의 어떤 아우라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바로 이제 그 차별성이라고 한 것이고, 그것은 다르다. 그래서 그 진품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과 경험이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게 결국 차별성인 거예요. 차별성, 그죠? 아까 말씀드린, 그죠? 그 진짜 경험과 가짜 경험의 차별성, 그죠? 차별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차별성 얘기할 때 뭐 그런 얘기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이제 SF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누가 죽었는데 뭐 그 죽은 사람을 다시 또 쌍둥이를 만들어 가지고 그 옛날에 너가 아니다 뭐 이거 똑같냐 아니냐, 그 진품이냐 아니냐, 사실 다 그런 문제인 겁니다. 그죠? 진짜냐 아니냐 왜 이렇게 전에 TNTA 이런 거 훼손됐다가 복원을 했잖아요. 네, 복원 많이 복원은 본인이 그러니까 진품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전에 한번 여쭤본 그 무슨 몇 번지를 그게 누구의 배냐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리스.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렇게 만약 복원을 이렇게 했어. 근데 이 부분은 오리지널이 아니잖아.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만약 근데 어디서부터는 진품이고 만약 훼손이 많이 됐어. 아마 50% 이상이 부서져서 복원을 했어. 진품이냐 뭐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그거밖에 없으면 뭐 그 진품으로 봐야죠. 뭐 그게 하나밖에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는 뭐 그 맥락이겠죠. 뭐 그 맥락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죠? 남아있는 게 그래도 제일 많이 남아있는 게 그거라면 그거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죠? 나중에 복원했다고 하더라도 진품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품을 복원한 거니까 어쨌든 그죠? 어쩔 수 없이 그거는 그렇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거를 새로 복제했다면 문제가 달라지겠죠. 그거는 그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테세우스 입에 테세우스 입이죠. 테세우스. 그런 문제도 있죠. 자, 그래서 결국 그 테세우스 입에도 결국 디지털이 문제인 거예요. 디지털적으로 어디까지 재조립해야 되냐 마냐 막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거? 진짜와 가짜 이 의미가 있을까 이게? 진짜와 가짜 이게 우리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부딪힐 문제인데 참 그렇잖아요, 그죠? 진짜와 가짜 당장 그죠? AI 막 나오고 이러는데 사실 내가 진짜라고 믿고 그냥 평생 살고 죽었어. 그럼 진짜 아닐까요? 그렇겠죠, 네. 그죠? 그러면 진짜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 진짜 그죠? 우리 진짜라는 게 그죠? 진짜 그죠? 진품 이게 어떤 의미가 이게 결국에는 사회적인 의미밖에 없어요. 사회적인 의미 그죠? 사회적인 의미밖에 없겠죠. 사회적인 의미밖에 없지만 사실 이게 또 엄청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다고 저는 나름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이게 우리 감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그죠? 이게 감각적 그죠? 감각적으로나 어떤 물질적인 어떤 차이 이거를 사실 말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감각적으로 그리고 우리 감각 자체가 디지털적이에요. 어쩔 수 없어. 우리 감각이 그렇게 막막해 그 세포가 그죠? 세포가 디지털적으로 그죠? 망막 세포가 한 1억 한 5천 개 정도 2억 개 가까이 되는데 다 합치면 그거거든요. 그죠? 그 디지털적으로 세포들이 있는 것이고 그 하나하나들이 세포들에 들어온 그 자극을 뇌에서 종합하는 거니까 그건 자체가 디지털적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감각 자체가 디지털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는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럼 가짜나 진짜나 이게 다 동일한 가치를 가지느냐? 이런 영혼이 따로 있는 거냐? 영혼이 따로 있는 거냐? 근데 또 영혼이 따로 있다고 하기도 그렇잖아요. 그죠? 영혼이 뭐 거기에 실려 있다, 혼이 담겨 있다, 고려 장인의 혼이 담겨 있다, 고려 청자에 그렇게 보기 또 어렵거든요. 그죠?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럼 무슨 의미냐? 차이가 있긴 있죠. 바로 이 사회적인 의미의 차이인데 사회적으로 다른데 그런데 이 얘기는 길어지고 요 진품 관련해서 빼고. 의미가 있다면 제가 그래도 이게 사회적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이 세상에 되냐 마냐 요 문제라고 봐요 저는. 상호작용. 사회적 상호작용. 그러니까 이제 그 AI가 나와서 이거를 비슷하게 하지만은 진짜 내가 원하는 이 사회적 상호작용과 그걸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되냐 이 문제인 건 사실 요게. 사회적 상호작용.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요, 우리가 뭡니까 SNS에서 뭐 일촌매 어쩌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사회적 관계의 이미지예요. 이미지 시뮬레이션 불가하다고 시뮬레이션. 실제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물론 조금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뭐 우리가 수천만 명 뭐 구독자가 있고 어쩌고 하지만 인스타그램에 수십만 명 그거 진짜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죠? 관계를 시뮬레이션해서 이미지적으로만 그 관계가 있는 것처럼 여기는 거지. 실제로 내가 아프다 그러면 그 10만 명 뭐 내 팔로워 쫓아올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죠? 없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냥 힘내세요 한 줄로 끝나는 거지. 그죠? 그것도 다 이미지 시뮬레이션인 거예요. 그 관계. 그죠? 우리가 실제로 옆 사람이 아플 때는 야 힘내 해서 내가 뭐 도와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시뮬레이션하고 버블 립서비스만 하는 거지 실제로 실제 사회적 상호작용 실제적인 거죠. 실제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결국 진짜는 이거랑 연관이 될 거예요. 결국 어떻든지 간에 이거랑 진짜는 실제적인 사회적 상호작용 나 자신과의 연관이 될 거고 가짜는 이거랑 연관되지 못하고 아마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상호작용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상호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AI 컴퓨터랑도 상호작용하죠. 근데 그건 물리적 상호작용이에요. 기능적 상호작용. 네. 내가 이렇게 엔터키 치면 얘가 어떻게 반응하거나 어떻게 막 이거는 기능적 상호작용이고 사회적 상호작용은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거, 의미가 아예 없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찾기도 어렵겠지만은 감각적, 물질적 사이를 찾기도 어렵겠지만은 다릅니다. 제가 전체냐 개별이냐 그 논쟁하고 너무 비슷한 거.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앞부분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게 그죠? 전체 그러니까 여기 약간 여기 말씀 지난번에 요즘 그죠? 전체는 부분들의 합이다. 그죠? 그다음에 전체는 부분들의 합보다 크다. 근데 그 큰 게 뭐냐? 크다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아우라, 그 크다는 건 결국 아우라 또는 어떤 영혼. 근데 저는 크다고 말 때 결국 그 상호작용. 우리 인간한테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 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고도 사회적 상호작용은 하지만 관계도 존재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존재하거든요. 실제로 의미가 있거든요. 실제적 의미가 하지만 그렇게 정도로 일단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문제가 이제 좀 이해되시겠죠? 왜 베냐민이 바로 30년대 나와서 아우라 얘기를 하고 한 게 바로 다 이 쉐라 이거 시작된 거 이거부터 우리가 바로 쉐라 좀만 보시고 그죠? 들어주 쉐라. 그래서 여기 바로 나온 것처럼 그죠?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진짜 본격적인 전환이 시작된 겁니다.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과학의 발전이 누적돼서 드디어 19세기 후반에도 예술계에도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조르주 쉐라 좀 일찍 죽었어요, 그죠? 일찍 죽었는데 32살에 죽었죠. 일찍 죽었는데요. 정묘법 창시자고 만해 및 인상표에서 시작된 미술적 전환이 그죠? 만해가 이제 하나의 그 전환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한 가지 논리적 규결점이다. 뭐 다음 시간쯤에 정리를 또 간단히 우리 이미 했었는데요. 다 정리를 간단히 해보도록 하시고요. 어쨌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거는 미술도 그 토대가 출발점이 과학적인 그 바탕에서 이루려고 했던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로부터 현대 추상 미술의 논리적인 선행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세기 야수파, 이체파, 미래파 등등이 다 이거로부터 논리적으로 그죠?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쉐라이 이 몇 안 되는 그림, 그죠? 딱 남긴 대형 작품은 6점인데요. 이제 대형 작품이 커다란 거 그죠? 1m가 넘는 보통 한 이것도 3m, 1m잖아요, 그죠? 3m, 1m. 가서 보니까 많이 큽니까? 그죠? 크기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커. 생각보다는 미술관이 커서 그런 거 아닌가? 저는 진짜 완전 막 한 벽면, 그러니까 제가 전에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막 벽면을 다 채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위아래로 이렇게 3m니까 이게 3m니까. 안 되던데. 3m 사실 3m면 사실 얼마 안 되죠. 사실 3m 여기서부터 한 이 정도? 너무 잘 그렸어. 가까이서 가까이서 너무 세밀하게 멀리서 본 거보다 가까이서 보면 막 이거 어떻게 했지? 네, 그 기술이 너무 3m면 그렇게 얼마 크지 않네. 한 이 정도밖에 안 되네. 3m, 2m. 3m. 그래서 요 6개의 작품. 여기 이제 결국 디지털 시대를 여는 이제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죠? 여기 아니에르의 물놀이 그죠? 서커스 사이드 쇼. 그러니까 서커스 공연 전에 왜 사람들 막 끌어모으기 위해서 하는 그죠? 사람들 이렇게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 막 보라고 와 그죠? 사람들 서커스 사이드 쇼 그래서 이렇게 트럼본 불고 사람들 모으는 그런 일종의 호객행인 거죠, 그죠? 우리 그래서 공연합니다. 오늘 뭐 놀러 보러 오세요 하는 사이드 쇼. 요거는 그 캉캉춤의 전 단계라 그래요. 그 샤위춤이라고 합니다. 좀 더 야했다 그럽니다. 좀 더. 캉캉춤 있잖아요. 캉캉춤 아시죠? 다리 막 올리는 거죠 이거. 난 이렇게 쳐다보고. 아니 앞다리 앞서 이렇게 다리를 다 쳐다보고 이쪽 방향. 여기. 6개가 다 그 전면법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건 전문법이 아니에요. 요건 아니고 요 5개.
위에 거는 딱 네, 요건 전묘법은 아닙니다. 네. 요건 전묘법. 요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요거부터. 이게 최초의 작품이 이게 제일 유명한 거죠, 그죠? 그다음부터 뜻은 이러고. 그다음에 요것도 전묘법. 제 위에 거들도 점으로 막 보이죠. 보이는 사실 전묘법은 아닙니다. 약간 좀 모네식의 인상파적인 잔 붓질 있고. 근데 요것도 나름 이 그 모네식으로 이 물의 표현이 대단해요. 나름 자세히 보시면요. 그다음에 요건 미완성 작품. 어쨌든 그래서 그 당시의 그 뭡니까 그 새로운 일종의 모던한 풍경과 어떤 풍속들, 그죠? 서커스, 요것도 서커스. 그다음에 요거는 그 카페나 캬바레, 그죠? 캬바레. 이것은 다시 그 누드 모델들. 그다음에 요거 이제 일요일에 노는 사람들, 그죠? 요거는 노동자 계층들. 물놀이. 요거는 조금 중간 계층. 자, 그래서요, 저 쉐라 뭐 좀만 보시고. 쉐라 일찍 죽었는데요. 근데 이제 오늘은 요 얘기 좀. 그러니까 이것도 참 대단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이게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세세하게 그죠, 정말 뛰어난 게 이거를 한 거의 한 10년 동안 연습했어요. 이런 그림만. 근데 보시면 대단해요 이게.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어떻게 했지? 제가 따로 뽑아놨구나. 따로 이런 거 이거 대단하거든요. 이게 이제 꽁대라 그래서 그죠? 목탄과 이렇게 섞어서 그린 건데요. 이게 대단해요. 요게 살롱전에 입선했고, 그러니까 이런 요 꽁대라고 하죠. 좀 이따가 요런 거, 그죠? 이게 정말 딱 보면 디지털적이잖아요, 벌써, 그죠? 이게 그냥 그죠? 이 숯 비슷한 거로 이렇게 그 소묘한 건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그려낸다는 게 정말 이제 단순하지만 정말 치밀하게 계산된 아주 명한 표현, 아주 수작이라고 이렇게 평가받습니다. 네. 기계가 이렇게 한 거. 그죠? 기계가 것이라. 맞아요. 제목들 같은 거. 그죠? 여기 검은 리본 이렇게 딱 달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지금. 그래서 여기 전묘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그죠? 이에 가려서 쉐라의 그 뛰어난 소묘 실력 및 그 독창적 수법이 언급된 경우는 많지 않은데, 그죠? 그래서 그죠? 쉐라 하면은 우리가 전묘만 떠오르고, 이건데 이게 엄청나, 이거 많이 남겼고요. 이게 대단해. 이게 다 요렇게 다 습작을 했어요, 이렇게 다 이미 요거 그 아니엘의 물놀이라든지, 그죠?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요런 거를. 이게 정말 수준이 진짜 높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요것도 이제 자신의 그 어머니를, 그죠? 화가의 어머니가 수 놓는 장면을 이렇게 꽁대로 이렇게 스케치, 소묘한 건데요. 그래서 이 쉐라는 그 집안이 이제 잘 살았어요. 파리의 부르주아 집안에서 사남매죠. 넷째로 태어났고, 근데 부친이 이게 우리식으로는 집달리라고 하죠. 집달리. 사실 집달리가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니죠. 집달리가 뭡니까? 그 빨간 딱지 붙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파산하면 먼저 와서 빨간 딱지 득딱 붙이는 이거 별로 이제 이미지가 좋은 건 아닌데, 근데 그걸 했어요. 부친은 전직 그 집달 관으로 표현했습니다. 집달리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래서 전직 법무관 집달리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많은 부동산에 이렇게 경매로 많이 넘어가는 걸 봤을 거야. 그래서 거기서 그거를 그죠? 중간에 자기가 그죠? 딱 건져가지고 부동산이 아주 많았어요. 부동산 부자였어요. 부동산 부자 이렇게 집달리 하면서 그 싸게 나온 그 물건들을 이렇게 그죠? 자기가 가져갔겠지. 파산한 사람들 그죠? 경매를 이렇게 사가지고 그리고 이제 모친도 부르주아 집안 출신. 그래서 집안이 이렇게 잘 사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10살 때, 뭐 자유롭게 살았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뭐 특별히 뭐 걱정 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10살 때 아마추어 화가였던 외삼촌, 자기 이제 엄마 동생이죠. 자기 엄마 동생한테 그 그림의 기초를 배웠는데 주변에부터 그림을 뛰어난 표현을 듣는다. 자, 그러면서 그 자기가 그림을 그리겠다 해가지고요. 17, 18세 때 미술 개인 지도를 받고, 그죠? 뭐 부르주아 집안이니까 소묘 훈련도 하면서 에꼴 데 보자르에 입학할 준비를 하였다. 그죠? 다 잘하면 에꼴 데 보자르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부유하였기에 쉐라의 진로에 대한 집안의 반대는 전혀 없었다. 그래서 까미유 꼬로의 그 그림의 색조 표현.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왜 이 얘기 썼냐면, 그러니까 이게 쉐라가
에콜 데 보자르가 당연히 뭐 그 당시 최고의 그 미술 교육 기관이니까 들어가려고 당연히 했겠지만은 이 관심은 뭔가 그래도 새로운 미술, 그죠? 카밀 코로 같은 아카데미적인 전통이 아닌 이제 그런 미술에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콜 데 보자르에 들어갑니다. 에콜 데 보자르에 들어가면 당연히 그 전통적인 아카데미 교육을 받겠죠. 아카데미 교육을 받으면서 그 앵그르, 그죠? 앵그르의 제자한테도 배웁니다. 대단한 거죠. 앵그르의 제자인 앙리 레만의 화실에 다니면서 르브르에서 거장들의 작품을 모사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쉐라가 모사한 작품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위에 묶인 안젤리카. 그 앵그르가 바로 그 신고전주의 계승자이자 아카데미 전통 그 수호자로서 그 살롱전의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앵그르가. 그래서 앵그르의 안젤리카라고 하는 로저. 요게 원작품이에요. 원작품. 그 루브르 박물관에 루브르 미술관에 있는 앵그르의 안젤리카라고 하는 로저라는 기사가, 그죠? 기사가 이런 이게 지금 괴물한테 이 여성이 저 바쳐진 거예요. 희생으로 바쳐졌는데 이 기사가 이런 날아가는 독수리입니까? 뭡니까? 이 말 같은 독수리 같은 말 같은 거 타고 가가지고 이제 제거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림을 그리는데 좀 말이 좀 많았어요. 이게 앵그르가 그렸지만은 그죠? 이게 앵그르가 돼가지고 이때는 또 아직 앵그르가 한참 그래서 이게 좀 재밌는 게, 야, 이게 무슨 안젤리카, 이거는 안젤리카를 구하는 로저가 이거는 갑상선종의 안젤리카다. 이렇게 막 그 비평가들이 갑상선종. 아, 이거 목이 왜 이래? 왜 그렇게 되지? 이 목이 이게 너무 부자연스럽다. 그래서 갑상선종이냐? 그 당시도 알았나 봐요. 근데 똑같이 그랬어요. 그죠? 갑상 목이 툭 튀어나왔잖아요. 그죠? 갑상선에 걸렸냐 이거? 이게 잘못 그린 거냐? 목이 이상하다. 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이 기사가 너무 여성적이죠. 그죠? 기사가 이게 딱 봐도 남성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죠? 너무나 여성적인, 그죠? 눈매나 이런 게 너무나 여성적으로, 그래서 이게 뭐냐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앵그르가 그린 그림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그래서 아카데미 그림을 그렸는데, 이때부터 이제 뭔가 이런 다비드 슈터의 시각의 현상들을 보면서 회화의 어떤 과학적인 기초, 그러니까 벌써 이제는 좀 된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많이 대중화가 되고 과학책도 많많이 나오고 퍼지게 되면서부터 그 과학적인 기초에 젊은 날부터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1879년 4회 인상주의 전시회에 본 거죠. 자기가 보고서 드가나, 모네, 피사로의 작품에 감명을 받았다. 또한 피비드, 샤반, 구스타프 모로 나중에 나옵니다. 상징주의 작가. 그래서 작품도 좀. 그러니까 벌써 이게 뭡니까? 아카데미 전통이 아닌 거잖아요. 아카데미 전통이 아닌 것들에 뭔가 끌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나름 또 인정을 받았거든요. 이 피비드, 샤반하고 구스타프 모로도 이게 상징주의거든요. 완전 아카데미는 아니에요. 아카데미하고 이렇게 멀진 않았지만은 척을 두진 않았지만은 완전 아카데미 전통하고는 다른 신고전주의는 아닌, 신고전주의에서 벗어난 상징주의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벌써 좀 달랐던 거지. 그러니까 쉐라가 이제 이 아카데미 말고 뭔가 새로운 길. 그래서 결국 쉐라는 그 친구들과 함께 화실을 따로 얻어서, 왜냐면 이제 돈이 많으니까요. 나름, 그죠? 나름 따로 작업실 얻어 작업을 하다가, 이제 이거 배울 게 없다. 즉 에콜 데 보자르의 보수적인 스타일과 교육 방식의 염증을 느끼고 있었고, 결국 11월에 군 복무를 입대하면서 에콜 데 보자르를 한 1년 한 반쯤 다니고 이제 그만둡니다. 그래서 뭔가 이 쉐라는 자신이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름. 자신이 나름 젊은 날부터 벗어나서. 자, 그래서요. 가서 시간이 요거는 그냥 한 번만 대충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 요건 뭐 일일이 보시면 또 뒤에 설명되니까 상세한 내용은 일단 그래도 미술사 쪽으로 들어갈 사항이니까 제가 정리해 놓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쉐라는 이렇게 군대 다녀오고, 그죠? 군대 다녀온 다음에 친구와 함께 화실 얻어서 하면서 이제 그래서 쉐라가 야망이 컸어요. 야망이 좀 컸습니다. 나름 야망이 커가지고 독자적으로 자신만의 미술 세계를 뭔가 추구하고자 마음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그것을 과학적인 기초에서 그래서 뭔가 해보자고 마음 먹은 거예요.
그래서 대생 및 색채에 관한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 연구와 습작을 전념했는데 그래서 이때 이렇게 꽁태와 목탄을 사용한 대생이 아주 많이 몰두했다는 겁니다. 꽁태와 목탄. 그래서 오늘은 요것만 먼저 보실까요? 이거 재미없으니까 요것만 보고 마무리. 자 그래서 꽁태와 목탄을 이 대생을 그래서 정말 아주 집중적으로 연습해서 요때 딴 것도 안 하고 요것만 집중적으로 했거든요. 정말 작품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요 대생이 좀 전에 다시 보시면요 여기. 그래서 살롱전에 출품한 것도 딱 그 소묘 작품 2개예요. 아까 그 어머니를 그린 것하고 요거 자기 친구를 그린 이거. 그래서 그 어디 갔죠? 그죠? 그 쉐라는 그렇게 대생만 연습해가지고 자신의 어머니를 그린 것하고 친구의 소묘 초상화를 살롱전에 출품했는데 요것만 입선하고 아까 그 어머니 거는 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마 뭐 살롱전에서 하나만 맞춘 거겠죠. 하나만 그죠? 하나만 그것도 뛰어나니까. 그래서 요겁니다. 요거 정말 뛰어나죠. 그래서 그 자기 이제 친구 자기 같이 화실을 같이 얻어서 쓰던 친구를 그린 건데 이 친구는 좀 추구하는 게 달라가지고 나중에 이제 헤어집니다. 아주 대단하죠. 자, 그래서 어쨌든 꽁대가 뭐냐? 꽁대가 요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아마. 그죠? 검은 막대기 그죠? 검은 막대기를 이렇게 막 그 미대생들이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그죠? 요게 꽁대입니다. 꽁대. 그래서 꽁대 크레용이라고 하는 거죠. 흑연 또는 숯을 가루로 갈아서 밀랍이나 점토와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네모나게 만든 갈은 거죠. 흑연하고 숯을 갈아서. 그러니까 요게 장점이 뭐냐면은요. 장점 중에 한 가지가 연필로 대생을 하면은 어떤 단점이 있어요. 연필로만 하면은. 선에서. 아니 뭐 선도 선인데 이게 빛이 이게 좀 비쳐요. 좀 반짝반짝 좀 그죠 빛나는 게 있지 그죠 연필은 그죠 그죠 근데 이거는 그 현상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쓰는 거죠. 쓰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연필은 좀 그죠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죠 연필을 막 칠하면 그거. 그래서 요것은 한번 갈아가지고 이렇게 만든 건데 그래서 단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 그죠 요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렇게 연필처럼 그죠 이게 묻으니까 오늘날에는 그죠 이 안에다가 연필처럼 만들어가지고 넣어놓고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요. 원래는 요게 이제 원본인데 요게 통에 넣고 하는 거죠. 손에 묻으니까 그죠 묻으니까. 근데 요게 만들어진 이유가 저도 이번에 만들어진 이유 이번에 알았는데 그죠? 이게 요것 때문에 만들어진 1795년 니콜라 자크 꽁테라는 사람이 발명한 겁니다. 꽁테라는 사람이 발명한 건데 그래서 이제 꽁테인 거예요. 근데 왜 발명했느냐? 이 프랑스 대혁명에 대한 압박으로 영국이 프랑스 해상을 봉쇄해서 흑연 수입이 제한된 그런 상황. 그죠? 왜 프랑스 혁명이 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프랑스 혁명 나고 왕 목자가 죽이니까 주변 국가들이 다들 이 겁먹고서 주변은 다 왕정이니까 그죠? 프랑스를 막 압박했잖아요. 다시 그죠? 이 왕정을 다시 자기들 위협받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봉쇄하고 나니까 영국이 이제 그 석탄도 많이 캐고 하는 흑연이 많이 생산됐는데 흑연 수입이 안 되니까 이제 프랑스 사람이 이제 발명한 겁니다. 그런 때문에 발명했는데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점은 그런 장점이 있어요. 연필은 자꾸 칠하다 보면 이게 좀 빛나고 이렇게 되는 게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빛이 비치는 그런 현상이 없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묘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이 소묘 실력 및 독창적 수법이 언급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이게 대단해요. 그래서 실제로 앞에 그 작품에 대해서도 이렇게 뛰어난 명안법의 습작은 이건 신출내기 작품이 아니다. 그죠? 20몇 살 먹은 처음 살롱전에 낸 작품이 아니잖아요. 그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그 소묘 작품인데도 살롱전에 입상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정말 대단한 그런 수작으로 평가받는 작품이고요. 작품이 크진 않아요. 크진 않은데 근데 벌써 이걸 보시면 근데 느낄 수가 있잖아요. 이게 뭔가 디지털화로 가겠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여기서 그 쉐라의 독창적인 드로잉 방식.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게 전통적인 드로잉 소묘 방식 소묘 방식은 이게 선이 중요하잖아요. 선. 그죠?
선, 그죠? 선. 그러니까 앵그르가 왜 젊은 드가가 앵그르 찾아갔을 때 앵그르가 한마디 하잖아요. 아, 선생님 뭘 하면 좋겠습니까? 되도록 많은 선을 그려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선을 많이 그려보게 되도록 많이. 그래서 선이 그렇잖아요. 원래 소면은 선이잖아요. 선, 그죠? 소면은 선을 선으로 그리는 건데. 그러니까 아카데미 신고전주의 중에 선은 여러 가지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신고전주의 작품에서는 선이 일단은 뭡니까? 일단은 윤곽선, 그죠? 어떤 사물의 윤곽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선이 또 뭐가 있어? 선이 어떤 대칭과 비례, 그죠? 이런, 그죠? 또는 원근법 이런 것이 다 결국 선이에요. 선, 그죠? 다 선을 거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선을 거가지고 이렇게 딱 사물을 이렇게 원근법적으로 그리고 그래서 선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뭐든지, 그죠? 아카데미 방식에서는 선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하지만 쉐라의 드로잉에서는 선이 없다는 거예요. 선이 없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선이 없습니다. 이 윤곽선이 없는 거예요, 사물이. 사물에 윤곽선이 없고 윤곽선이 보이죠. 그 윤곽선이 없다는 게 결국 이게 인상파에서 연결되는 거죠, 그죠? 인상파에도 윤곽선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물들은 윤곽선 없이 이 빛과 어둠의 연속성 속에서 이 꽁태, 그죠? 이 입자들, 그죠? 그 입자들의 밀도 차이에 의해서 이게 형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다른 게 없어. 오로지 그냥 그죠? 이 윤곽선을 그리고 이게 그린 게 아니라 습작한 거지만은 그래서 소묘한 거지만은 대생한 거지만은 이 밀도 차이에 의해서 그냥 이것이 드러나도록 그죠? 이게 이 쉐라의 독창적인 수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인물과 배경의 밀도의 차이가 없어요, 그죠? 배경도 똑같아요, 배경도. 이거 특히 요게 잘 드러나는데 이게 그죠? 배경이나 인물이나 똑같잖아요, 밀도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그죠? 원래는 인물만 가득 차 있고 원래 보통 그림은 그죠? 인물은 가득 밀도가 어떤 색칠돼 있고 배경은 흐릿하거나 하는데 이건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이거 똑같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죠? 같은.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결국 그 빛과 어둠의 그 연속성만으로 입자들의 그 밀도 차이만으로 사물을 표현하는 그런 방식. 이게 이제 쉐라 드로잉의 그 독창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게 결국에 디지털이에요, 디지털. 단일한 입자들, 그죠? 그 꽁대 입자들, 단일한 검은 입자들의 밀도 차이에 의해 사물을 구성하는 방식이란 이게 바로 디지털인 거죠, 그죠? 사물들의 입자들을 그래서 많이 찍냐, 적게 찍냐 이거에 따라서 그림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다른 게 아니라. 결국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거겠습니다. 그 전명화가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그림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것도 다 그 아니엘의 물놀이라는 습작으로 다 이렇게 다 그린 거예요. 이것도 점으로 찍은 겁니까 지금? 이게 아니죠. 점으로 찍은 건 아니죠. 이게 그린 건데 그 선을 중심으로 그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암 표현을 중심으로 그죠? 명암을 가지고 이렇게 적게 여기 지금 좀 전 그림이 이제 요 인물하고 그죠? 요 인물하고 그죠? 아니엘의 물놀이 그 인물을 이렇게 그 습작으로 그죠? 다 이렇게 뭐 불은 그죠? 인물 습작으로 그린 거고요. 이거는 또 앉아있는 인물 습작으로 이렇게 다 하나하나 그려놓고, 그러니까 그 쉐라가 한편도 완벽주의자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많이 안 남은 이유가 또 완벽주의자인 것도 있어요.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그 그림 하나를 위해 가지고 습작을 이것도 한 60개 뭐 이상 엄청 그립니다. 이렇게 인물 하나하나 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 명암과 이런 걸 다 그려가지고 나중에 전체 그림을 큰 그림을 그린 거죠. 이렇게 쉐라의 소묘 그림들. 그래서 요 연습 기간에 그 자신의 연습 훈련 기간에 엄청난 데생에 몰두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색채에 대한 탐구를 또 한참 합니다. 한참 하다가 결국 이제 그 답을 찾게 된 게 한 5년 정도 뒤에요. 5년 정도 뒤에 1884년에 이르러서 드디어 그랑자트 사무 일요일 오후라는 그 전묘화를 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전묘화가 아직은 나오진 않는. 그래서 그 사이에 정말 수많은 그 책들도 읽고 이러면서 나름 그죠? 그 자신의 방법을 이제 추구했던 겁니다. 시간 됐죠? 오늘 이 정도까지 그죠? 네.